이거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해. 오늘 당신 아들 오면 쓸데없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 혹시 이상한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그곳으로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44,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와 아직 어린 막내딸이 있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늘 다정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음이 많으셨어요. 김치 담그실 때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실 때도, 심지어 저를 꾸짖으실 때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어머니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미정아, 오늘이 너 생일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 생일은 지난달에 지났잖아요. 이런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갑자기 오늘이 몇 년도지? 하고 물으시거나 어제 다녀간 손녀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밤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국을 끓이신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잊으신 채 잠드셨던 겁니다. 불은 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구나. 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 수는 없을까? 제가 제안했죠. 누나,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어? 다들 직장이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 동생 민우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양병원이라니.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실까? 싫어하실 거야. 막내 동생 지연이는 망설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어머니를 낯선 곳에 맡긴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입원 당일 어머니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병원에서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손녀가 선물한 파스텔 톤 트레이닝복이었죠. 내가 왜 여기 가야 하니?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 환하게 웃는 직원들, 친절한 안내문구,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병실은 3층에 위치한 4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대는 창가 쪽이었고 이미 두 분의 환자가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실에는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
총 4사람을 돌보는 간병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릴 김선희 간병인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낯설은 곳에 모신다는 제 마음이 예민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첫날부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간병인의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첫날이니만큼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일하러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니 간호사가 식후약을 병실로 갖다 주었어요. 조금 뒤 간병인이 약을 챙겨드리려 다가왔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정아, 나 저 사람 무서워.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못이 박히듯 남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간병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처음엔 낯설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동생 민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르겠어. 그냥 치매 증상이지 않을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신 거겠지. 그런데 표정이 진짜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 제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여기는 병원이잖아. 안전할 거야. 저는 그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잠시 어머니 얼굴 뵙고 가려고 들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맞았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누가 때렸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간병인을 가리키면서 시선은 간병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김선희 간병인은 다른 환자에게 약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대화를 들은 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유, 환자분이 또 오해하시네요. 치매 환자분들은 실제로 없었던 일을 실제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았다는 말씀은 환각이나 망상의 일종입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 눈빛은 단순한 망상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한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잠시 동안 어머니와 얘기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동생 민우와 같이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준비해간 과일을 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 간병인은 복도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팔에 이 멍이 뭐야? 동생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잡아당겨서 멍이 생겼어. 우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놓고 간병인에게 물어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불안과 의심을 뒤로하고
저희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생이 누나,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팔뚝에 있던 멍은 실수로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닌 것 같아. 동생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간병인이 일부러 꼬집고 때리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혹시 정말 엄마를 막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멍 자국이 손가락 모양처럼 나 있었어.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가 강하게 붙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야, 괜히 큰일 만들지 말자. 혹시나 우리가 예민하게 굴면 엄마가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 민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미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동생 민우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정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식사 중에 흥분하셔서 음식을 던지셨습니다.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히 달려가 보니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환자들은 놀라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요 며칠째 계속 공격적이세요. 약도 거부하시고 저를 의심하면서 욕설도 하신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믿지 마.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혔어. 밥도 안 주고 손도 꼬집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움켜쥐는 모습, 그 떨리는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고개를 저으며 의사 선생님을 불러왔어요. 환각과 망상이 심해지셨네요.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치매 증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절규가 진실일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민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누나, 더는 못 참겠어. 엄마 눈빛을 못 봤어? 그게 망상하는 사람 눈빛이야? 나도 헷갈려. 솔직히 구분이 안 돼. 누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고. 이건 그냥 치매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민우의 분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했지만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병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소리 지르면 내일 하루 종일 굶길 거야. 알았어?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문틈을 더 벌렸습니다. 간병인의 손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팔뚝에 다시 선명한 멍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드리워진 어둠이 이제는 제게도 낯선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눈동자, 두려움에 젖은 목소리, 그건 결코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기로
그래야 엄마를 구할 수 있어. 다음 날 작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휴대폰 충전기 모양이었지만 내부에는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우에게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누나, 진짜 카메라 설치할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해.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들키면 큰일이야. 엄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저녁 어머니를 보러 가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충전기 모양이라 자연스럽게 침대 옆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괜찮을까? 같이 집에 가면 안 될까? 저는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퇴근 후 집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환자들에게 약을 챙기고 음식을 나누어 주며 평범해 보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잠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밤 영상 속에서 낯익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자 간병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억지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신음했지만 간병인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 또 말 많이 하면 가만 안 둬.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병원 측에 바로 알린다고 해서 믿어줄까? 간병인이 발뺌하면 오히려 환각이라며 어머니를 더 고립시키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저는 동생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직접 병원장님을 만나자.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우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우리 남매는 병원장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병원장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보호자분들? 다름이 아니라 간병인에 의한 저희 어머니의 학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 간병인이 어머니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호자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잡는 모습 같아요. 오해네요. 이게 부축입니까?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도 거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병원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말씀해 주시죠. 괜히 병원 명성에 흠집 나면 곤란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병원 자체가 뭔가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병원장님, 환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 명성을 운운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병원장은 제가 발끈해서 하는 말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한 발 멈추고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간병인은 이미 우리가 병원장실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앞으로 환자분을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위협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간병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병원 전체와 맞서야 하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요. 병원장실에서 나온 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그 태도, 그건 단순히 한 간병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며칠 뒤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한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녀는 마른 체구였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곧바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상해서요. 그 순간 뒤편에서 간병인의 시선이 스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금세 입을 다물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병실 근처 휴게실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밤 9시쯤 우연을 가장해 다시 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지요. 저도 환자 보호자예요. 제 어머니도 여기 병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십니다. 제 말에 아주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맞았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치매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느 날 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간병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다 말을 해도 다들 환자 망상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간병인들을 두둔했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서워요. 혹시라도 남편이 더 심하게 당할까봐.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 병원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구나라고. 며칠 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녹음기를 어머니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녹음 파일을 확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속에서 간병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귀찮게 굴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밥도 안 줄 거야. 뒤이어 들린 건 어머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간병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스치며 낮게 속삭였어요. 괜히 뻘짓하지 마세요. 어머니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 위협적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당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우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더 늦기 전에. 아직은 안 돼. 지금 증거가 부족해. 저 녹음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단 말이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민우는 분노와 불안이 섞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나, 그 사이에 엄마가 더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지켜야 해. 이번 주말 밤새 병원 앞에서 지켜보자. 분명 뭔가 또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간병인의 차가운 눈빛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면회 가면 작은 미소라도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마치 두려움에 갇힌 아이처럼 저를 붙잡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건 병 때문만이 아니야. 누군가가 일부러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 주말 밤 저는 동생 민우와 함께 병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잠복하듯 교대로 병실 근처 복도를 지키고 있었지요. 간병인이 밤마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 희미한 불빛 아래 간병인이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금속 수저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간식 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거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해. 오늘 아들이 오거든 쓸데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 혹시 이상한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간병인은 희죽 웃더니 그 수저로 탁탁 침대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근데 또 떠들면 알지?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지금 나가면 증거 못 남겨.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병원 CCTV 영상, 어머니 병실 복도 쪽에 있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개인정보 때문에 영상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제 어머니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그건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단어는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병원에서도 자신들의 흠집을 덮기 위해 쓰이는 면죄부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앞에서 우연히 또 다른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왜 그러시죠? 혹시 아버님 몸에 멍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긴 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다 자해라고 하더군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부터 간병인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했죠. 괜히 문제 삼았다가 아버지가 더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병원 전체가 알고도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안에서 우연히 들은 간호사들의 대화를 잊을 수 없어요. 또 보호자한테 전화 왔다며? 응, 멍이 왜 생겼냐고 묻더라. 그냥 침대에 부딪혔다고 했어. 이제 익숙하지 않냐? 간병인 문제는 다 덮으라고 위에서 지시했잖아. 맞아.
시끄럽게 굴면 병원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간병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병원 전체가 공범이구나. 그날 밤 민우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직접 싸워야지. 다른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돼. 근데 병원은 이미 다 입맞춘 것 같아.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대하는 거야. 우리만 싸우면 지지만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라면 달라.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누나, 다음엔 보호자들부터 모아보자. 엄마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저는 다른 보호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 가족도? 처음엔 다들 움찔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호자들의 눈빛만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두 명씩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님 몸에 생긴 상처, 병원은 늘 스스로 다친 거라고만 했어요. 제 아내가 치매인데요. 자꾸 울면서 저 사람 무섭다라고만 하더군요. 처음엔 혼자만의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족들의 증언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몰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팔에 선명히 남은 멍자국, 손등에 찍힌 손톱 자국, 눈가의 상처, 다른 환자들의 것도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차올랐지요. 우리가 그냥 참고 넘기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호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병원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무과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보호자님, 요즘 다른 보호자분들 모아 다니신다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병원 운영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환자분 치료에도 좋을 게 없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자 원무과장이 웃으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동의서 보시죠. 환자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보호자 서명서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셨고 보호자님만 안 하신 거예요. 서명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요? 그는 미소를 거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들렀을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오늘 낮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때렸어.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러나 간병인은 곧장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청 들으신 거예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시침이 뗀 표정. 그 순간 제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보호자님, 환자분이 치매라서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흔한 일이에요. 너무 집착하시면 환자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주변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공범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에게 쓸데없이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의 전화를 돌렸고 어떤 보호자는 아예 병실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나, 이러다 우리만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잖아. 모든 부모님을 지키는 일이야.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성벽,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비열한 권력.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신문사와 방송국 몇 군데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주장만으로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지요. 우리에겐 어머니의 상처, 보호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상쩍은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세상을 움직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미정 보호자님 맞으시죠? 낮고 떨리는 목소리.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민우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을 드러낸 건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USB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근무 중에 몰래 저장해 둔 겁니다. 병실 CCTV 일부 영상이에요. 정식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된 부분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밀치거나 물건으로 위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지시로 바로 편집됐어요. 남아있는 건 제가 복사해둔 일부뿐입니다. 순간 제 심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진심으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끝났어. 이걸 언론에 주면 모든 게 뒤집어질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지요. 너무 쉽게,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게 풀린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보호자들이 불려나갔고 원무과장은 싸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최근 병원에 불필요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 측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옆에 있던 한 아버지가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당신 때문 아니냐는 눈빛이었지요. 원무과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저희는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 보호자들이 움츠러들었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여주시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병실 CCTV, 간병인들의 근무일지, 그리고 환자들의 진료 기록. 투명하게 공개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순간
원무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내부 자료라서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언론사 기자와 접촉해 USB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군요. 이 정도라면 단독 보도 가능합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 병원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간병인은 더 날카롭고 무서운 얼굴을 드러낼 게 분명했습니다. USB 속 영상은 다음 날 저녁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학대 정황 포착. 카메라에는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있던 노인 환자가 간병인에게 밀침을 당하고 차가운 말투로 모욕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가 치매라는 이유로 간병인의 폭언과 구타가 계속되어 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삭제된 CCTV 일부가 확보되면서 진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손을 꼭 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병원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들끓었어요. 내 부모님도 저 병원에 있는데요. 간병인들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국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요양병원의 진실, 치매 환자 학대 근절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방송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원무과장은 카메라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억울하다를 반복했지만 뒤이어 나온 다른 보호자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그의 말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우리 아버지도 멍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무섭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간병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어요.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순간 그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똑같이 했다고. 그 말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 조사팀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불법 운영, 인력 착취, 의료 기록 조작까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매일같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요양병원 인권 사각지대 드러나, 제도 전면 개편 요구, 치매 환자 보호 대책 시급,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건 이후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지만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 말 믿어줘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우리가 끝내 지켜낸 진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너무 늦게,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지만 결국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의 작은 외침, 작게 떨리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이나마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침묵하지 않겠다.
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날 이후 저에게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진실의 힘이 가장 큰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